자, 이번 시간은 17년도 국가 구급 문제입니다. 상반기 문제였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1번은 뭐 개념 물어봤죠. 1번 틀렸습니다. x 비율성은 경쟁이 아니라 뭐다? 독점. 독점 또는 성과 기준의 모성에 의해서 나오는 비율성을 말합니다. 심리적 비율성. 자원은 제대로 배분되었는데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심리상의 비율성을 x 비율성이라고 그러고요. 자, 지대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이득이 아니라 규제라든지 면허를 얻었을 때 그때 얻어진 이득이에요. 이걸 추구하는 게 지대 추구 행동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다면 생산성 용도로 사용되었을 비용이 로비 활동으로 사용되잖아요. 이게 이제 털럭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손실이 나온다는 거고요. 거래 비용으로는 시장이 완벽하지 못하죠. 내가 누구하고 거래할지 준비 비용도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준비 비용, 사전 비용도 있고 사후 비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인 대리인 이론은 항상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다? 대리자가 더 많이 알아요. 대리자가 많이 알다가 보니까 주인이 잘못된 대리자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 대리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주인을 속이는 게 이제 도덕적 해이겠죠. 어쨌든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는 대리인의 기회주의 행동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겁니다. 역선택은 주인의 능력 부족으로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의 배신이겠지 이제.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정부 조직. 감사원은 헌법 조직이에요. 그리고 합의제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었는데 요새 국회에서도 합의제 조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헌법 조직이고 합의제 조직입니다. 반면에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에 있어요. 자, 금융감독원은 이거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특수법인이야. 정부조직이 아니에요. 이건 공공조직은 맞는데 정부조직은 아니에요.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하고는 달라요. 금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고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독자적 법인이라는 것. 요게 나온 이유가 이 금융감독원이 금융을 제대로 감독 못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조직으로 이제 흡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중립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아직 흡수되진 않았고 독자적 법인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이거는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인혁처 소속입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이 아니라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이겠죠.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 그래서 징계 처분에 관한 사무라고 했을 때 징계 처분을 한다고 하면 틀려요. 근데 징계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이라면은 맞을 수 있겠죠. 정확히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행안부 소속은 아닙니다. 인혁조 소속이고 징계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특허청은 우리나라 유일한 중앙 책임 운영 기관이에요. 자율성을 주고 성과 책임을 묻는 중앙 책임 운영 기관입니다. 됐지? 답은 옳은 거니까 4번이 맞습니다. 1번은 정부 조직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은 정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특수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인혁처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징계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징계 처분을 당했을 때 권리를 구제를 하는 기관입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잘 나온 거죠. 방송공사와 통신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 공공기관에 제외돼요. 이거는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중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하고 교육방송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도 다 제외예요. 왜?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잘 나온 게 마사회죠. 시장형은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 수익이 85가 넘어야 되거든요. 마사회는 이걸 충족해요. 충족하지만 이상하게 시장형이 아니라 준시장형입니다. 항상 마사회가 나오고 시장형은 되게 에너지 공기업이 많아요. 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은 이건 집행기관입니다. 기금을 관리해서 불려주는 기관이 아니라 한국연구재단하고 소비자원 이런 것들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는 거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뭐 한국연구재단, 그 다음에 또 농어촌공사 같은 것들은 집행기관입니다. 안전공사 같은 것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스 안전, 교통 안전, 전부 다 안전 들어갔을 땐 위탁 집행령이야.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공무원이 하지 못하고 얘한테 맡기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신행정론. 얘가 나왔을 때 답은 누구다? 행태주의 아니면은 관료제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행태주의. 그래서 효율성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형평성이 돼야 되고, 행태주의 실증주의가 아니라 반실증주의가 돼야 되고, 과학하고 이론이 목적이야. 이론도 해야 되겠지만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적실성 있는 행정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여기서 말한 고객은 사회 약자라고 해도 되고요. 정부 밖에 있는 사람들. 그치? 관료 중심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고객 중심이고요. 기업식 정부는 요 신행정학 다음인 신공공관리론이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누구다? 디귿하고 리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돈 내는 고객이 아니야. 그냥 사회 국민들, 일반 국민들, 사회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그 당시에는 사회 약자들에 대한 요구였겠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공익 실체설과 과정설을 풀 때는 실체설은 사회 전체가 주어가 돼야 돼요. 사회 전체 이득이 있다는 거야. 반면에 과정설은 개인이나 요 집단들이 주어가 돼가지고 요 이익이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는 거야? 전체 공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언적인 전체 공익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건 없고 개인의 이익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공익이 되는 건지 그 얘기죠. 자, 1번 틀렸죠? 집단 간의 상호, 여기서 집단은 이익 집단이겠죠?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는 경험적이잖아. 과정설이야. 실체설은 이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은 대개 실체설입니다. 플라톤, 루소, 칸트, 그 다음에 롤스 이런 분들. 반면 과정설은 벤덤이 대표적이에요. 슈버트가 한번 나왔죠. 슈버트, 벤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과정설이에요. 또는 성악설의 홉스 같은 분들. 됐지? 자, 그래서 좀 외워두면 어떨까요? 칸트, 루소, 롤스, 그 다음에 플라톤 이런 분들은 실체설, 그다음에 과정설은 벤담 공리주의, 그다음에 휴움, 그다음에 홉스,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슈버트가 나왔어요. 슈버트 이런 분들은 되게 과정설입니다. 근데 과정설이 더 민주적이에요. 왜?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거잖아. 우리 의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체설은 서론적으로 이미 있는 거잖아요. 전체가. 이러다 보니까 실체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체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이익이 있다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맞죠. 반면에 과정설은요, 공익과 사익은 양적 차이일 뿐이야. 그냥 많은 이익이 공익이에요.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합의에 의해서. 근데 실체설은 이미 선언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건 과정설이 아니라 실체설이고요. 과정설은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과정설 나왔을 때, 뭐 학자 나왔을 때 좀 어려우니까 아까 내가 4명 설명드렸잖아요. 플라톤, 루소, 칸트, 롤스, 실체설, 벤담, 홉스, 흉, 그 다음에 슈버트까지. 슈버트는 시험에 나왔어요.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자, 무의사결정론은 이제 시넬리트론이죠. 모든 사회 문제가 정부 의제와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부 문제는 들어가지 않았죠. 왜 들어가지 않았죠? 그 문제가 지배계층, 그치? 이 기득권 세력에 반하니까 이런 거는 억압한다는 겁니다. 권력의 밝은 얼굴은 논의되어서 해결해주는 권력. 반면 어두운 권력은 논의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권력. 왜 막는다? 요 논의가 되었을 때 지배계층의 이익에 반하니까. 됐지? 1번 틀렸죠? 지배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억압한다는 겁니다. 틀렸고요. 중립적 행동이 아니야, 이거는. 엘리트의 이득이 되는 행동이고요. 국가조차도 엘리트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지. 다원주의 관점이 아니라 신엘리트론 관점입니다. 틀렸고요. 집행 과정에서, 원래는 의제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지만, 그지? 의제 과정에서 못 막는다면은 집행이나 평가,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정 과정에서도요. 그래서 원칙은 집행 과정, 의제 과정이다. 의제 설정 제일 좋은 과정인데 거기서 안 된다면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겠죠.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한다. 어두운 얼굴이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7번입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증 모형은 기존 거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식으로. 그치?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약간씩 보완하되 계속 환류해 가면서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약간 개선된 거야. 최고의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저번보다 좋은 답이면 돼요. 점증 모형. 그 다음 2번 틀렸죠? 최종 모형은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이야. 근데 합리 모형이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도 떨어지고 문제도 비정형적이고 환경이 불확실해요. 이러니까 합리 모형의 문제점을 뭐로 보완한다? 초합리성과 활류로 보완해요. 그래서 틀렸죠. 직관 판단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한 요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됐지? 자, 호남 모형은 거시적 결정이 있고 미시 결정이 있어요. 테두리, 숲을 보는 거시 결정은 기본적으로 근본적 변화니까 합리 모형이야. 이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인 변화는 지엽적 결정이거든요. 이건 되게 점증 모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시 맥락이 합리 모형이고 세부 지엽이 점증이야. 근데 조심할 거는 거시 맥락에서는 모든 대안을 다 보니까 합리적이죠. 근데 예측은 계략적으로 하니까 점증적이야. 그러니까 이 거시 맥락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합리가 있고 점증이 있다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거니까 거시 맥락은 합리 모형이에요. 다만 모든 대안을 다 보지만 대충 보니까 점증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지역 결정은 이 근본 결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 변화니까 기본적으로 점증 모형이야. 소수 대안밖에 안 보니까 점증 모형이지만 세밀하게 예측할 거니까 합리 모형도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시 맥락 결정, 근본 결정은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모형이니까 합리 모형이에요. 맞습니다. 쓰리통 모형은 키워드가 조직화된 무질서야. 조직은 돼 있지만 계층적 권위가 없고요. 인간의 선호도 모르고 인과 관계도 잘 모르겠고 참여도 일시적이에요. 그때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 기회가 만나가지고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쓰리통 모형이죠. 사건을 계기로.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역시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자, 8번입니다. 상향입니다. 상향의 반대는 하향이겠죠. 또는 통합일 거야. 상향은 주어가 실무자가 돼야 돼요. 실무자를 보고 여기에 재량을 달라는 거야. 그럼 윗사람은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무자가 일을 어떻게 하나 보고 필요한 자원이 뭔지를 거꾸로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됐지? 조심할 게 있다. 사바티어는 원래 하향 모형이었어요. 사바티어 매지매니언. 하향 모형이었는데 나중에 정치 지지 연합 모형으로 통합 모형으로 바뀌어요. 옳은 거니까 틀렸죠. 사바티어가 매지매니언과 나왔을 때는 하향 쪽이지만 지지 연합 모형은 통합 모형이에요. 어쨌든 상향은 아니에요. 또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분리돼 있다. 이게 단계주의거든요.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집행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하향 시각이야. 반면에 상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새롭게 결정되고 수정되고 집행되고 또 결정되고 융합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과 집행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결정이 상위 단계고 집행이 하위 단계로 말하는 것은 하향이에요. 그다음에 하향은 지침이 중요합니다. 결정자가 모든 상황 예측한 다음에 집행별로 지침을 내려주는 게 하향이라면 상향은 그게 안 될 거니까 실무자들한테 뭘 줘라? 재량 줘라, 자율성을 줘라. 이게 상향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다음에 모든 게 안정화돼 있고 구조화돼 있다는 건 지침이 다 마련돼 있다는 거야. 이거는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 돼야 되겠죠.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향은 상향이니까 답이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또 법이 나왔네요. 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 둘의 소속기관, 그 다음에 공공기관까지 포함이에요.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포함이고요.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잖아. 포함됩니다. 관세청도 중앙행정기관이니까 반드시 자체평가해야 돼요. 자체평가해야 되고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니라 자치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선임합니다. 민간위원 중에 위촉을 해요. 됐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소속은 맞아요. 근데 그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이다? 민간 위촉위원 중에 한 분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이건 법을 물어봤는데 이걸 몰라도 답은 맞추겠죠. 좀 어려웠겠구나. 4번도 어려웠겠구나. 자, 그다음에 정부평가기본법에 위원회가 존재하잖아. 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각 부처청을 평가하다 보니까 장관을 평가하는데
동급의 장관이 위원장을 낼 수 없겠죠. 그래 누가 위원장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에요. 국무총리가. 근데 국무총리는 평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한 사람이 더 위원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몇 명이다? 두 명이야. 위원장 두 명 포함해 갖고 15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당연위원들이 있어. 분야별 총괄기관이 있는데 전체 총괄은 국무총리이지만 분야별 총괄이 있거든요. 예산은 기재부, 조직이나 정원 같은 것은 행정안전부, 인사는 인사혁신처, 그 다음에 정책은 국무조정실이에요. 분야별 총괄이야. 다시 도는 기재부, 조직이나 지방 같은 거는 정원 같은 것은 행안부, 인사는 인사혁신처, 그다음에 정책은 국무조정실인데 인력처장만 빼고는 다 장관급이에요. 그래서 분야별 총괄기관도 외워야 되고 당연위원은 세 분이 들어갈 건데 장관만 들어가요.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은 분야별 총괄기관은 맞지만 장관급이 못 되기 때문에 당연위원은 아니에요. 됐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맞아요. 그래서 3, 4번이 좀 어려웠네. 요 문제는 여태까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웠습니다. 왜? 법률을 꼼꼼하게 물어봤잖아요. 또 이건 시행령에 있단 말이야. 자, 내려갈게요. 성과네요. 건전성. 성과는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재량 줬잖니. 재량 주니까 네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를 짜와. 그 다음에 결산한 다음에 보고서 갖고 와. 이 계획서와 보고서를 비교하는 게 성과 계획이에요. 됐지?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은 말 그대로 빚지지 마라, 적자하지 마라, 부채를 줄이라. 그 얘기입니다. 자, 지방에 대한 통제는 사후 통제가 있고 사전 통제가 있거든요. 사후 통제는 집행한 다음에 분석이 대표적이고 사전 통제는 집행하기 전에 또는 집행하는 도중에 이게 사전 통제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요. 집행하기 전에 세우는 5년짜리 계획이니까 사후 통제가 아니라 사전 통제예요. 틀렸죠? 그래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 예산 제도입니다. 통합 재정 수지는 말 그대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있어요. 또 중복분이 빠지고 보전 거래가 빠지잖아. 보전 거래는 모자름 빌려오고 남음 갚는 돈이잖아요. 보전 거래가 별도로 계산돼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지금 흑자인가 적자인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성이 나와요. 또 이 통합 재정을 다시 자본 계정, 경상 계정, 융자 계정으로 가르잖아. 경제 성질별 분류예요. 한마디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나 통화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건 경제 성질별 분류여서 그래요. 자, 총사업비 관료제는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완성의 2년 이상이야.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 돼야 돼요. 그치? 단연도죠. 자, 옛날에는 얼마 안 들어간다고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시작을 하면서 사업을 부풀렸어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기재부하고 중앙관서장이 계약을 해요. 약속을 하는 거야. 이 사업비는 얼마다, 기간은 몇 년이다, 매년 들어갈 돈 얼마다. 그리고 계획서대로,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중지하고 다시 타당성 평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이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이미 시작한 건 맞죠? 일단 시작했잖아.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고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은 사업을 중지한 다음에 다시 평가 들어가겠다는 게 총사업비 관리 제도야. 반면에 예비 타당성은 아니야. 시작되기 전에 기재부 장관이 먼저 검토하는 거예요. 시작되기 전에 먼저 검토하는 거 이게. 먼저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경제성이나 이런 게 없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신규 사업인데 역시 500억 이상, 정부 지원액이 300억 이상이에요. 그렇지. 기재부 장관이 실시한다 맞는 말이고 사전 맞아요. 왜?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먼저 기재부가 검증해 보는 거야. 그 사업 시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시각에서 효율성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또는 정치적 타당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주로 경제성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도 보겠다는 겁니다. 이걸 본 다음에 만약 타당성이 없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검증 제도예요. 됐지?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 집행한 다음에 세우는 게 아니라 집행하기 전에 5년짜리 재정 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이 돼야 돼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각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문제는 어렵지 않았고요. 9번과 10번이 좀 여러분이 좀 틀릴 수 있었겠죠.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면은 법령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는 사례 문제 나왔으니까 요 두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